차익지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숫자 예를 지금 하나 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공장들은 이제 전부 다 증기기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공장은 증기기관이 필요 없다. 왜? 이 공장이 예 세워진 곳에 이제 폭포가 있어서 증기기관 대신 이제 수차를 사용해서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 가격이 다른 대부분의 이제 공장들에 비해서 더 작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시장 생산 가격 또는 이제 생산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의 이제 차이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숫자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4-2번 한번 보죠. 네. 박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그의 상품이 비용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그의 개별 생산 가격도 또한 더 낮다. 그의 비용 가격이 100이 아니라 90이기 때문에 그의 개별 생산 가격은 115가 아니라 103과 2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산하면 초과 그래서 이윤, 인제 이게 인제 예, 100대 115는 90 90, 대 103과 2분의 103과 1 2분의 1. 이런 예, 식으로 돼 있는 거든요. 네. 예. 이렇게 계산하면 초과 이윤은 10이 아니라 11과 2분의 1이다. 그의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이는 그의 개별 비용 가격과 일반적 비용 가격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그의 초과 이윤의 한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요소다. 다른 하나의 요소는 일반적 이윤율이 하나의 규정적 요소로 들어가는 일반적 생산 가격이다. 석탄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의 개별 비용 가격과 일반적 비용 가격 사이의 차액은 감소하고 따라서 그의 초과 이윤도 감소한다. 만약 그가 자기 상품을 개별 가치 또는 이 개별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면 그 차액 초과 이윤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제 전제로 하는 게 그 전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폭포를 사용하는 자본가도 생산된 상품을 똑같이 일반적 생산 가격, 시장 생산 가격대로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초과 이윤의 그 크기에 대한 숫자 계산이 그 막스하고 인제 쪼끔 다른 계산이 인제 역사주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어 애초에 이제 초과 이윤이라는 게 그 시장 생산 가격과 개별 생산 가격 사이의 인제 차이인데 그냥 막스가 인제 숫자 예로 제시하는 거는 시장 생산 가격이 115 이고 그 어 비용 가격 90인 자본이 25 만큼의 이윤을 실현했기 때문에 다른 자본가들이 100에 대해서 15 만큼의 이윤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10 이다 이런 건데 어 비용 가격이 인제 100이 아니라 인제 90일 때는 만약에 인제 투하 자본도 90 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개별 생산 가격이 예 103.5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과 이윤이 시장 생산 가격 115 에서 133.5를 빼면 초과 이윤이 10이 아니라 11.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역자주에 여기서 숫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호 씨 읽어 주십시오. 초과 이유는 한편에서는 상품이 일반적 시장 가격, 경쟁에 의해 개별 가격들이 평준화되는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결과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운동시키는 노동의 더 높은 개별적 생산성이 노동자들의 이익으로 되지 않고 노동의 모든 생산력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용주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 즉, 더 높은 개별적 생산성이 자본의 생산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의 결과다. 이 초과 이윤의 하나의 한계는 일반적 생산 가격의 수준이고 일반적 이윤율은 이것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일반적 생산 가격과 개별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이, 그리고 개별적 이윤과 일반적 이윤 사이의 차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넘는 초과분은 생산물이 시장에 의해 규제되는
생산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판매되는 것을 전제를 한다. 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예, 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수력을 사용하는 이제 그 제조업자가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 이유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자연력이 이제 수력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자연력이 그 자체로 초과 이윤을 창조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액지대가 이제 발생하는 근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따져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연력이 노동자들의 필요한 생활 수단의 생산을 저렴하게 하는 한 잉여 가치와 이윤을 증가시키며 이 자연력은 분업 따위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사회적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이런 자연력의 잠시만요. 화면을 잘못해서. 보이시나요? 아, 네네. 제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카메라로 가가지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자연력은 협업, 분업 따위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사회적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이런 자연력의 독점, 자연력이 일으키는 노동 생산성 향상의 독점은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자본에 공통적이다. 이 독점은 노동 생산물 중 임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비해 잉여 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독점이 위와 같은 일을 하는 한 일반적 이윤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초과위 이윤을 상조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초과 이윤은 평균 이윤을 넘는 개별 이윤의 초과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력이라는 자연력의 사용이 초과 이윤을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력의 사용 때문에 노동 생산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외의 추가적인 요소들이 개입해야 한다. 예, 그렇죠. 네. 단순히 이제 폭포라는 자연력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쭉 넘어가고요. 네. 자,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높은 생산성과 같은 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사정들이 경쟁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2번입니다. 이상배 씨 읽어 주십시오. 이와는 반대로 자연력을 산업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필요 생활 수단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적 이윤율의 수준이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일반적 이윤율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차이다. 더욱이 어느 생산 분야의 개별 자본이 실현하는 초과 이윤은 우연한 차이를 제외한다면 각 생산 분야 사이의 이윤율 차이는 끊임없이 균등화되어 평균 이윤율을 낳고 있다. 비용 가격, 즉 생산 비용의 감축에서 생기며 이 감축은 다음과 같은 사정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한 것이다. 즉 자본이 평균 규모보다 크게 사용되며 그리하여 생산상의 공비가 감소됨과 동시에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반적 원인들, 협업, 분업 따위 더 큰 활동 무대에서 더 넓게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더 높은 강도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나 또는 기능 자본의 규모와는 별도로 더 나은 작업 방법, 새로운 발명, 개량된 기계, 화학상의 비법 따위, 즉 새로운 개량된 평균 수준 이상의 생산 수단과 생산 방법과 도입되기 때문이다. 비용 가격의 감축과 거기로부터 생기는 초과 이윤은 기능 자본의 투하 방식에서 생긴다. 한편에서는 예외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한 사람의 수중에 집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사정은 동등한 대규모 자본이 평균적으로 사용된다면 적용할 수 없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자본이 특별히 생산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인데 이 사정은 예외적인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거나 더 발달한 생산 방식에 의해 추월당하면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지대하고 특별잉여 가치의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특별잉여 가치가 이제 예외적으로 높은 생산성 을 이제 근거로 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본가들이 이걸 따라잡을 수 있거나 오히려 이제 그것보다 더 높은 생산성이 등장하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3번, 6-3번입니다. 윤민자 씨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경우 초과 이윤의 원인은 자본 그것, 이 자본이 움직이는 노동도 포함해 내재하는 것, 자본 사용량의 차이든 자본의 더 능률적인 사용이든이며 따라서 동일한 생산 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자본들의 경쟁은 이런 차이를 점점 더 없애는 경향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의 결정은 똑같이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강제하며 상품들의 저렴화를 일으킨다. 그러나 폭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초과 이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가 고용하는 노동의 높은 생산성은 자본과 노동 그것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자본과 노동과는 구별되지만 자본에 합쳐진 자연력의 단순한 사용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높은 생산성은 자연력의 이용과 결부된 노동이 더 큰 자연 발생적 생산성이 생긴다. 그런데 이 자연력은 동일한 생산 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증기의 탄력이 아니며 따라서 자본이 이 생산 분야에 투자한다고 하여 자본적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연력은 아니다. 예, 오직 이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자연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6-4번입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이 자연력은 폭포와 같이 특수한 장소와 이것의 부속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독점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더 큰 노동 생산성을 낳는 이 자연 조건은 모든 자본이 물을 증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자본에 의해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자연 조건은 일정한 장소에만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며 그것이 없는 곳에서 일정한 자본 지출에 의해 생산될 수는 없다. 이 자연 조건은 노동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 기계, 석탄 따위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토지 조각의 특정한 자연 조건과 결부되어 있다. 폭포를 점유한 제조업자는 다른 제조업자들에 의한 이 자연력 이용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토지는 제한되어 있으며 수력을 포함하는 토지는 더욱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자연적 포유수가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력의 양은 더 증가할 수 있다. 폭포의 동력을 완전히 이용하기 위해 폭포의 수로를 인공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으며 이 수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용하기 위해 물레방아를 개량할 수 있으며 보통의 물레방아가 물의 공급에 적합하지 않으면 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연력의 점유는 그 점유자의 수중에서 하나의 특정, 투어 자본의 높은 생산성의 조건, 자본 그것이 생산 과정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하는데 이처럼 독점될 수 있는 자연력은 언제나 토지와 결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자연력은 이 생산 분야의 일반적 조건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예, 예. 지금 특별잉여 가치와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추가 이윤의 원천이 이제 높은 생산성이라는 것들이 토지와 결부되어 있고, 자본을 다른 토지에 투하한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6-5로 가겠습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이 폭포가 그것이 위치한 토지와 함께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수령이 있다고 가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폭포에 자본을 투하하여 폭포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는 폭포의 이용을 허락하든지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는 폭포를 창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폭포의 이용에서 생기는 초과 이윤은 자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점할 수 있으며 독점되어 있는 자연력을 자본이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된다. 즉, 초과 이윤은 폭포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 폭포의 소유자에게 제조업자가 폭포의 사용 대가로 매년 10원, 11과 2분의 1원을 지불한다면 제조업자 이윤은 이제 15원, 13과 2분의 1원으로 되는데 그것은 거의 지금의 생산 비용 100원, 90원에 대한 15%이다.
그 전기를 사용하는 다른 자본가들과 동등한 처지, 나은 처지는 아니더라도 에 있다. 자본가 자신이 폭포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그는 여전히 10원, 11원과 2분의 1의 초과 이윤을 자본가로서가 아니라 폭포 소유자로서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초과 이윤이 그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본에서 분리되고 있고 될 수 있으며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력에 대한 그의 처분권에서 생긴다는 사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토지가 자본 투하에 대한 이제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지대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드는 예에서는 동일한 생산을 위한 이제 비용 가격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볼 예들에서는 동일한 자본을 투하했을 때 그 성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익지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익지대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죠. 자, 7번 유미리 씨 읽어주십시오. 첫째로 이 지대가 항상 차익 지대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이 지대는 상품의 일반적 생산 가격의 결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지대는 독점적 자연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자본의 개별 생산 가격과 해당 생산 분야 일반에 투하된 자본의 일반적 생산 가격 사이의 차익으로부터 언제나 생기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상배 씨. 둘째로 이 지대는 투하 자본 또는 이 자본에 의해 취득되는 노동의 생산성의 절대적 상승, 이것은 상품 가치를 감소시킬 뿐이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분야의 특수한 개별 자본의 생산성이 이 예외적이고 유리한 자연 조건으로부터 배제된 자본 투자에 의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만약 예컨대 증기의 사용이 수력의 사용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하며 이 점이 석탄은 가치를 가지지만 수력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수력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초과 이온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어떤 지대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예, 뭐 당연하죠. 뭐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아무리 비용이 안 든다고 해서 그 폭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세기 당시에 이제 전기기관보다 훨씬 그 생산성이 이제 높은 그런 동력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입니다. 윤민자 씨 읽어주십시오. 셋째로 자연력은 초과 이윤의 온천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의 자연적 토대이다. 왜냐하면 자연력은 그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 생산성의 자연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의 담당자이지만 교환 가치의 원인은 아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 가치가 노동 없이 획득될 수 있다면 그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용 가치도 가지지 않는 물건은 교환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만약 각종의 다른 가치들이 생산 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으며 그리고 각종의 생산 가격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반적 생산 가격으로 균등화되지 않는다면 폭포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단순히 폭포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저하시킬 뿐이며 포함되어 있는 이윤 부분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이 고용된 노동의 자연적, 사회적 생산력을 자기의 것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면 상승된 노동 생산성 일반이 잉여 가치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폭포가 그, 그 초과 이윤의 원천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높은 노동 생산성의 자연적 토대가 되는 것이 초과 이윤으로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네, 다시 박나영 씨입니다. 넷째로 폭포가 있는 토지의 소유는 잉여가치, 이윤 중 폭포의
도움으로 생산되는 부분, 따라서 또 상품 가격의 그 부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 초과 이유는 토지 소유가 없는 경우, 예컨대 폭포가 위치한 토지를 제조업자가 주인 없는 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는 초과 이윤으로 전환되는 가치 부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폭포 소유자로 하여금 이 초과 이윤을 제조업자의 주머니로부터 자기의 주머니로 옮겨놓게 할 따름이다. 토지 소유는 이초과 이윤 창조의 원인이 아니라 이초과 이윤을 지대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 이윤 또는 상품 가격의 이 부분이 토지 소유자 또는 폭포 소유자에 의해 취득되는 것의 원인일 따름이다. 예. 자, 폭포와 같은 이제 자연력이 초과 이윤의 원인이 아닐 뿐 아니라, 원인이 아니고, 토지 소유도 초과 이윤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가 하는 역할은 뭐다? 초과 이윤을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지대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뿐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번 보죠. 네, 황진호 씨 읽어주십시오. 토지 소유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개별 이윤과 평균 이윤 사이의 차익을 획득하게 해준다. 매년 반복하여 이렇게 획득되는 이윤은 자본화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자연적 그것의 가격이 나타나게 된다. 폭포의 이용이 매년 10원씩 제조업자에게 초과 이윤을 낳고 평균 이자율이 5%라면 이 10원은 자본 200원의 연간 이하 이자를 대표하게 된다. 폭포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 해주는 연간 10원의 이런 자본화, 여기에서 200원가 폭포 그것의 자본 가치가 나타난다. 폭포 그것이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폭포의 가격은 징수한 초과 이윤이 자본주의적 계산 방식에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즉, 가격 200원은 초과이윤 10원에 20년을 곱하는 것을 표시하지만, 이 폭포는 기타 사정을 불명이라면 그 소유자로 하여금 10원씩 30년 또는 100년을 특정 기간에 걸쳐 징수하게 해주며, 반대로 수력에는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생산 방법이 전기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의 비용 가격을 100원에서 90원으로 저하시키는다면 초과이윤이나 지대나 폭포의 가격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이다. 예, 네, 이것에 만약 이제 가격이 매겨진다면 어떤 식으로 가격이 매겨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공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번부터가 이제 농업에서의 이제 지대인데요. 이거는 전제로 하는 게 동일한 크기의 자본을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예, 음, 여러 토지에 투하했을 때 그 성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이제 지대로 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리카도가 지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막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바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비판까지를 이제 포함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대라는 건 뭐다? 언제나 두 균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의 사용에 의해 얻어지는 생산물사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에,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동등한 면적의 토지라는 말을 이제 추가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초과 이윤 일반이 아니라 지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유미리 씨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해, 초과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 우연한 상황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건에서 생긴 것이라면 언제나 두 개의 동등한 양의 자본, 노동의 생산물 사이의 차익으로서 생산되며 이 초과 이유는 두 개의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이 동등한 면적의 토지에 투하되어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지대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초과 이윤이 반드시 동등한 자본 투하량에 의한 동일하지 않은 결과에서 생겨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크기의 자본이 다른 투자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자본의 동등한 부분, 예, 각 자본의 100원은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낳아야 한다. 즉, 이윤율은 달라야 한다. 이것은 모든 자본 투자 분야에서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 전제다. 다음으로 이 초과 이윤이 지대 형태, 이윤과 구별되는 형태로서의 지대 일반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전환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가정했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진 않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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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크기의 자본이 이제 다른 면적의 이제 토지에 투하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면적도 동일하고 투하 자본의 크기도 이제 동일해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2번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건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이상배 씨 읽어주십시오. 먼저 동일한 면적의 각종 토지에 투하되는 같은 양의 자본이 생산하는 불균등한 생산물 또는 토지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동등한 크기의 토지에 대해 계산된 것을 고찰해 보자. 이와 같은 생산물의 불균등을 야기하는 두 개의 일반적인 원인, 자본과는 무관한 것은 1.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것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와 2. 토지의 위치다. 이 위치는 식민지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의 계속적인 경작 순서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다. 예, 비옥도하고 이제 위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윤민자 씨 읽어주십시오. 물론 차액지대의 이 두 개의 다른 원인들, 비옥도와 이치는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어떤 토지가 이치에는 매우 좋지만 비옥도는 매우 낮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나라 토지가 처음으로 개간될 때 비옥한 토지로부터 나쁜 토지로 진행될 수 있고 그 반대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생산 일반의 발달은 한편에서는 지방의 시장들을 조성하고 운송, 통신 수단의 건설에 의해 이치를 개선하기 때문에 차액지대의 원인으로서의 위치를 균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을 제조업에서 분리시키고 큰 생산 중심지를 만들어 농촌을 상대적으로 고립시키기 때문에 지리적 이치의 차이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 좋습니다. 자, 보통은 토지를 경작할 때 비옥한 토지로부터 열등한 토지로 경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토지로부터 이제 먼 토지, 또는 교통이 편리한 토지로부터 이제 그렇지 않은 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지만은 이제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리카르도 지대 이론에 대한 이제 비판 중에 하나예요. 이따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채팅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말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자 씨? 네, 아니, 제가 이제, 그냥 여기서는 그냥 땅에서 석유가 났을 때 대규모 이제 오일 개발업자들과 계약을 해서 이제 노열티 형태로 받는 것이어서 저가 이제 개념으로는 노열티라고 하는데 이게 노열티를 토지, 지대로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석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다른 자본 형태로 봐야 되는 것인 자본이 되나? 잘 개념이 좀 자, 뭐 헷갈려서 좀 명칭을 뭘로 못했습니다. 하든 간에 성격상 그건 이제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윤의 이제 일부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토지를 임대한 대가로 이제 받게 되는 거라면은 뭐라고 부르든 지대가 맞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지대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실내용은 자본주의적인 의미의 지대가 아니라 진정한 지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따져보면
지대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옥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어쨌거나 지금, 네, 그래서 농업의 발전 수준도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토양 종류의 이제 등급이라는 게 이 발전 순서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옥도가 다른, 서로 다른 토지에 동일한 크기의 자본을 이제 동시에 투하하는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차액지대는 상승하는 또는 저하하는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텍스트에선 상당히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도 여러분한테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엥헬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정리하면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표로 그 가름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조금 달라요. 뭐 이런 식입니다.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동일한 크기의 토지에 전부 다 이제 50만큼씩 자본을 투하하고요. 자, 지대를 이야기했을 때 그 평균 이윤율은 농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농업 바깥에서 결정되어 있는 그런 그 평균 이윤율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윤율이 20%라고 하면은 그리고 투하 자본과 비용 가격을 딱히 구분하지 않으면 생산 가격은 6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토지의 생산물의 양이 얼마든 간에 이 토지를 경작하는 차지농업가, 농업자본가가 생산물을 최소한 60에는 팔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생산량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똑같이 50만큼의 자본을 투하했는데 토지 A에서는 한 가마밖에 안 나오고 B, C, D로 갈수록 이제 그 생산량이 이제 토지가 더 비옥해서 생산량이 많아져 가지고 D 같은 경우는 50을 투하해서 4가마를 생산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냐면은 현재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 곡물에 대한 그 수요, 뭐 밀이든 쌀이든 수요가 10가마예요. 10가마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장 열등한 토지에서 나오는 한 가마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A 토지를 경작하는 자본가는 최소한 평균 이윤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투하 자본 50에 대해서 이제 생산 가격 60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열등지를 경작하는 자본가가 평균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장 생산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 A에서 생산된 생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물들이 전부 다 60에 팔리게 된다라는 거죠. 동일한 시장 생산 가격이 이제 관철되기 때문에 최열등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그 3권 2편에서 이제 생산 가격, 평균 이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시장 가격 내지는 이제 시장 생산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원리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다? 가장 열등한 토지도 지금 경작해야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제 곡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열등지에 생산된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 여기선 60원이겠죠. 이게 시장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 생산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생산물이 전부 다 가마당 60원을 팔리기 때문에 B에서 2가마가 생산돼서 이건 120원에 팔리고 C에서는 180, D에서는 240만큼의 이제 가격이 실현되니까
이 자본가들이 이제 얻게 되는 이윤이 A는 딱 평균 이윤만큼을 얻지만 B, C, D는 평균 이윤 10을 넘어서는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라는 건데 이 초과 이윤이 어떻게 된다? 결국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이제 지대로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익지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의 차익지대입니다. 따라오셨을까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사익지대 1에 대한 분석 결과 1. 각각의 순서는 그것의 형성 과정이 어떠하였든 완성된 상태에서는 언제나 하강하는 순서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지대를 고찰하는 경우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최대한도의 지대를 낳는 토지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지대를 낳지 않는 토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대를 낳지 않는 최열등지의 생산 가격이 항상 지배적인 시작 가격이다. 3. 차익지대는 위치를 무시하면 토지 종류의 자연적 비옥도, 이것은 그때그때의 농업 발달 수준에 따라 주어져 있다. 비옥도의 차이에서 생긴다. 즉 차익지대의 발생은 최우등지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불균등한 토지에 동등한 자본이 투하되어 불균등한 생산물을 낳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4. 차익지대와 등급별 차익지대의 존재는 우등지에서 열등지로 진행하는 하강 순서에 의거할 수도 있고 열등지에서 우등지로 진행하는 상향 순서에 의거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하강과 상향이 교차되는 것에 의거할 수도 있다. 5. 차익지대는 그 형성 방식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불변, 등기, 하락 모두를 동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익지대와 관련해서 이제 리카도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당연히 비옥한 토지로부터 이제 열등한 토지로 순서대로 이제 경작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반드시 이렇게 되려면 보장이 없다라고 이제 막스가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열등지가 이제 우등지보다 먼저 경작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그 비옥한 토지는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열등지지만은 비옥도가 떨어지지만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먼저 그 경작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옥한 토지하고 열등지가 섞여 있으면은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김에 열등지도 이제 같이 경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7번에 있습니다. 황진호 씨 읽어주십시오. 이리하여. 이리, 이리하여 우리는 차익지대에 관한 잘못된 관념, 이것은 아직 웨스트 멜더스 리카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차익지대는 점점 더 열등한 지대로서의 진행 또는 점점 저하는 농업 교육도를 반드시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를 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차익지대는 점점 더 비옥한 토지로서의 진행에서도 생길 수 있으며 우등지가 이전의 최열등지를 대신하여 최하위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농업이 꾸준히 진보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차익지대의 유일한 전제 조건은 각종 토지의 불균등성이다. 생산성의 발달이 고려되는 경우 차익지대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총 경작지의 절대적 역도의 향상이 이 불균등성을 퇴폐하지 않고 그것을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또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리 씨 읽어주십시오. 차액지대 일반에 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 가치가 항상 총생산량의 총생산 가격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표 2를 예로 들어보자. 총생산량 10가마는 600원으로 판매된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생산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10가마의 진정한 생산 가격은 240원인데 600원으로 250%나 높게 판매되며 한 가마의 진정한 평균 가격은 24원인데 시장 가격은 60원이므로 250%나 높다.
예, 자, 요것도 이제 숫자로 이제 보여드리면, 예,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정한 이제 생산 가격, 즉 다시 말해서 초과 이윤 내지는 이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을 하면은, 즉 각각의 토지의 자본을 투하한 자본가들이 초과 이윤 없이 딱 생산 가격만을 실현하는 상황을 보면은, 토지 A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60원에 팔리겠지만 토지 B에서는 가마당 30원에 팔리고, C에서 생산된 것은 20원, D에서 생산된 거는 15원에 팔리더라도 모든 자본가들이 평균 이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죠. 8-1번 이상배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경쟁을 통해 실현되는 시장 가치에 의한 규정이다. 하나의 허위의 사회적 가치, 시장 가치 마이너스 진정한 생산 가격을 생산하는 것은 경쟁이다. 이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농산물이 따라야 하는 시장 가치의 법칙으로부터 생긴다. 생산물, 그리고 토지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결정은 사회적 행위, 비록 사회에 의해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며, 따라서 그 결정은 토지나 그 비옥도의 차이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생산물의 교환 가치에 의거하게 된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8-2번입니다. 윤민재 씨 읽어주십시오. 사회의 자본주의적 형태가 철폐되고 사회가 계획에 따라 일하는 의식적인 연합, 컨시셔스 어소시에이션을 조직된다고 한다면 10가마의 밀은 24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동등한 양의 독립적인 노동시간을 대표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밀을 그것에 포함된 진정한 노동시간의 2와 2분의 1배로 구별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계급의 토대 지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애국에서 온 수입에 의해 생산물이 동등한 금액만큼 저렴하게 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예,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제 아니라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전부 다 60원에 이제 팔리는 게 아니라, 비옥도가 높아서 생산성이 이제 높은 토지 생산물은 딱 거기에 이제 지출된 자본과 노동을 이제 보존하는 만큼의 가격에만 이제 팔릴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3번 보겠습니다. 박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현재 생산 양식을 유지하면서 차익지대가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불변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연합에 의해 대치되는 경우에도 토지 생산물의 가치는 불변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들이 동일한 시장 가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들 사이의 상품 교환에 입각하고 있는 생산의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로서의 사회가 농산물에 대해 너무나 많이 지불하는 것은 농산물의 가격을 통해 농업 생산에 분배되는 사회의 노동 시간이 그것에 상당하는 생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사회의 일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익이 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부터 결국 이 차익지대의 이제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익지대가 발생하면 이제 시장 가치, 농산물의 시장 가치가 총생산 가격을 초과하고, 그만큼을 이제 막스가 허위의 사회적 가치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지대를 이제 특별 잉여 가치와 마찬가지로 높은 생산성에 의한 추가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가치가 생산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곳에서 이제 이전된 가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도 그 농업 부문 내의 이제 다른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는 곳에서 이전받은 거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고,
농업 부문 바깥에 이제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이전된 게 차액지대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수수 유통 비용 같은 거 이제 공부했을 때 막스가 사회적 생산의 공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차액지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비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방금 읽은 그 텍스트에 따르면은 사실은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 이 과도하게 이제 그 농업 부문에 지불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 이전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사익지대의 실체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사익지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일 비옥한 토지가 경작됐다라고 하면은 물론 반드시 이 순서를 따르진 않지만 네가마가 이제 생산되고 60원에 팔렸을 거다라는 거죠. 왜? 이 토지만 경작되고 있으면은 이 자본가가 생산 가격을 실현하면 되니까. 이때는 지대가 발생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곡물이 필요해서 그보다 비옥도가 떨어지는 C가 추가적으로 경작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C가 그 생산 가격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가마당 가격이 15원에서 이제 2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D에서도 더 이상 이제 20원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가마당 이제 이 15원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20원에 판매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익지대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B로 가면은 이제 시장 생산 가격이 다시 이제 30원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C하고 D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차익지대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차익지대의 첫 번째 형태입니다. 동일한 토지에 자본 투하를 한 번만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형태의 이제 차액지대는 얘기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뭐 그 다음 얘기도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 이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명적을 이제 경작할수록 어지간하면은 지대의 극과 양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경작 면적의 확대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 등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황진호 씨 40장 읽어주십시오. 40장 차액지대의 제2형태, 차액지대 2. 지금까지 우리는 차액지대를 비옥도가 다르지만 같은 크기의 토지 면적에 투하된 같은 금액의 자본이 낳는 생산성 차이의 결과로만 고찰하였다. 차액지대 1. 그리하여 차액지대는 지대를 낳지 않는 최열정지에 투하된 자본의 수익과 우등지에 투하된 자본의 수익 사이의 차익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경우 자본 투하는 다른 토지에서 서로 나란히 진행되며 따라서 각각의 새로운 자본 투하는 경작의 확대와 경작 면적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차액지대 그것은 결국 토지에 투하된 같은 금액의 자본들의 생산성 차이의 결과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생산성을 가진 자본들의 동일한 토지에 차례차례 투하하는 경우 차익지대와 그 자본액들이 다른 토지들에 서로 나란히 투하되는 경우가 각각 자본의 생산량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는 한 무엇이 다른가? 예, 자, 다시 한번 차액지대 1은 동일한 토지의 자본이 한 번만 투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하 자본량이 늘어난다는 건 실제로 이제 다른 토지를 경작한다. 경작 면적의 확대를 의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른바 집약적인 농업입니다. 동일한 토지에 자본을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번 투하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사고방식이 그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잖아요.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유미리 씨 읽어주십시오. 타액지대 2의 토대와 출발점은 역사적으로뿐 아니라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 그 운동을 문제로 삼는 한 차액지대 1,
서로 다른 비옥도와 위치를 가진 토지들을 나란히 동시적으로 경작하는 것 또는 총농업자본의 다른 구성 부분들을 질적으로 다른 토지들에 나란히 동시적으로 투하하는 것이다. 자, 어쨌거나 차익지대 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바탕이 되는 게 뭐다? 차익지대 1이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씨 읽어주십시오. 차액지대의 두 형태 사이의 본질적인 구별, 생산 가격이 불변이고 토지들의 비옥도 차이가 불변이라면 차익지대 1의 경우에는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자본의 평균 지대율은 지대 총액과 함께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은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며 에이커나 자본에 대해 계산된 현실적인 지대 수준은 여기에서는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차익지대 2의 경우에는 동일한 전제에서 투와 자본의 지대율이 불변이라고 하더라도 에이커당 지대 수준은 증대할 수 있다. 생산가격, 이윤율, 비옥도 차이, 그리고 또 자본에 대해 계산된 초과 이윤율 또는 지대율과 불변이더라도 에이커당 생산물 지대와 화폐 지대의 크기는 증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그 앵겔스가 그 보여준 이제 정리한 이제 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조금 이제 일반적인 예를 이제 슬라이드로 먼저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앵겔스의 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토지에 자본 투자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이제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게 리카도의 생각이었지만 막스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리카도가 이런 그 지대 이론을 제시한 것의 배경은 공물법을 폐지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우리가 일권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리카도의 이제 그 주장이라는 게 이른바 비교 우위론과 임금 상순 이윤 압박설이었죠. 그래서 이제 곡물 가격이 비싸지면 임금이 올라서 이제 이윤이 줄어든다, 이윤율이 저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임금 상승 이윤 압박설의 이제 배경이 되는 출발점이 이론적 그 기초가 되는 게 이제 차익 한계 수학 체감이라는 가정하에서 리카도가 전개한 차익지대론인데 막스는 이제 이거 자체가 시작부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임금 상승 이윤 압박설에서는 그 이윤율하고 잉여가치율을 구분하지 못해서 실제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면 잉여가치율이 증대하더라도 이윤율이 저하할 수 있는 가능성 아예 보지 못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지대 이론이니까 이 문제만 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생산 가격은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거든요. 자,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합이 어떻게 돼요? 최소 9가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리카도는 어떤 상황만 당연한 것으로 가정을 했냐면은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으로써 시장 생산 가격이 생산하는 그래서 한계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딱 이 경우만을 유일한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이제 주장을 펴나갔던 건데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스가 이제 그걸 이제 실예들을 들어서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투자를 하면은 차익지대가 이제 증가하면서 토지 가격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7장에서 이미 나왔죠. 기존의 차지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의 결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차지농업가가 취득할 수가 있지만은 차지 계약이 갱신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초과 이윤을 지대로 징수하게 돼서 토지 소유자의 몫으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초과 이윤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이때 되면 이제 일정 수준 이하의 이제 자본 투하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투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그만큼의 자본 투하를 할 수 없는 소규모 차지 농업가들은 망하거나 아니면 토지 임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된다라는 거. 왜? 지대가 너무 좁아졌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이제 최근에 익숙한 상황. 이게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그 근본적인 원리를 막스가 이제 지대 이론에서 대단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죠.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차익지대에 관해서 막스가 차익지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제 40장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차익지대. 그리고 41장, 42장, 43장에서 전부 다 이런저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좀 난삽해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엥겔스가 나서서 독자들을 이제 구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미리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ngels. 이 43장의 경우 원고에는 오직 제목만 있고 전혀 연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자인 내가 완성시켜야만 하였다. 또한 나는 차액지대 이의 3개의 주요한 경우들과 9개의 부차적인 경우들에 관한 위의 연구 전체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내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원고의 예들은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첫째로 그 예들은 동일한 면적에서 1대, 2대, 3대, 4의 비율로 생산물을 낳는 토지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가정들과 계산들을 전개시켜 나가면 매우 무리한 숫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 예들은 전혀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 비옥도의 비율이 1대 2대 3대 4인 따위의 경우의 지대의 비율은 0대 1대 2대 3 따위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비옥도의 시리즈로부터 지대의 시리즈를 도출하려고 하며 송수입이 2배, 3배 따위로 되면 지대가 2배, 3배 따위로 된다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비옥도의 비율이 n 대 n 플러스 1 대 n 플러스 2 대 n 플러스 3 대 n 플러스 4인 경우에는 지대의 비율은 언제나 0대 1 대 3 대 4이다. 지대의 비율은 비옥도의 절대 수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 없는 토지를 0으로 계산한 비옥도의 차이에 의존하는 것이다. 네, 이게 핵심이죠. 비옥도의 절대 그 수준이 아니라 비옥도의 이제 차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의 원래 표들이 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읽으면 정신이 없어요. 엥겔스가 이제 새로운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출발점이 표 11입니다. 이게 이제 차익지대 1에 해당하는 상황이에요. 5개의 토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똑같이 50만큼의 자본을 투하해서 실현되어야 될 생산 가격이 최소 이제 60원이에요. 자, 근데 뭐 아까 보면 이제 몇, 2, 3, 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엥겔스가 숫자를 바꿔서 좀 더 설명하기 편하게 10, 12, 14, 16, 18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A 토지에서 10가마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 A가 최열등지인 상황에서 60원의 생산 가격을 실현하려면 가마당 6원의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A 토지를 경작하는 차지농업가, 농업자본가는 평균 이윤을 얻지만 지금 이제 지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B, C, D, E 좀 더 이제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는 자본가들도 전부 다 가마당 6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초과 이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자, 이게 이제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 형태의 이제 차익지대를 본다라는 거죠.
자,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생산 가격이 이제 불변인 경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은 요거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거 편집할 때 표가 막 수십 개씩 예, 있으면서 요걸 이제 교정하는 과정에서 못 찾아냈어요. 근데 나중에 책 나오고 나서 봤더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의 913페이지의 표 12가 딱 보면 이상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생산량에서 10 더하기 10은 20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토지 A는 10 더하기 10은 20인데 토지 B는 12 더하기 12는 24, C는 14 더하기 14는 28, D는 16 더하기 16은 32, E는 18 더하기 18은 36.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50원 집어넣고 추가로 50원 더 집어넣은 거거든요. 모든 토지에 똑같이. 그랬는데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10가마 나왔는데 A 토지의 경우 두 번째 50원 넣었어도 10가마가 나오더라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B, C, D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야.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생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50원 넣었을 때 생산 가격이 60원이니까 50원을 두 번 넣어서 100원 넣었을 때는 생산 가격이 12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토지 A의 경우 이제 20가마가 120원을 생산 가격을 실현되니까 가마당 6원에 팔립니다. 즉, 차익지대 1의 경우에서와 1의 경우가 똑같죠. 다시 말해서 자본 투하가 추가적으로 됐지만 생산 가격이 이제 불변인 경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시면 돼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표 13을 보면은 토지 A는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B, C, D는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즉,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한 경우입니다. 근데 리카도는 이러면 반드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상승 안 하고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왜? 최열등지에는 추가 투자를 안 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네, 시장 생산 가격은 이제 가마당 6원이고 시장 생산 가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 이제 14를 보면은 뭐 역시 지금 투자의 생산성이 이제 하락을 했지만 최열등지는 추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표 15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증대했어요. 그러면은 시장 생산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도 최열등지에 추가 투자를 안 했으면은 역시 최열등지에서 생산된 그 시장 가격이 개별 생산 가격이 규제하는 시장 생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표 14로 가면은 요번에는 이제 요번에 여기 표 14 아까 봤던 거죠. 표 16으로 가면은 자, 추가 투자의 이번에는 이제 생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아까까지는 뭐예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그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 모두 생산 가격이 불변인 결과가 나온 거를 이 표 15까지를 보여줬는데 자, 표 16부터는 이번에는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자, 표 16을 보면은 제일 열등한 토지였던 토지 A가 사라지고 B, C, D만 남았고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입니다.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데 추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장 수요가 최열등지의 생산물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서 A가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A는 더 이상 경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B가 최열등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B를 기준으로 생산 가격을 계산했을 때 가마당 판매 가격이 5원이 돼서 생산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다시 말해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지만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는 거. 그죠? 표 17을 보면은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최열등지 A가 탈락하면서 생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 표 18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증대한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A가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더라도 생산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표 19부터는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자,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 아니라 추가 투자를 했더니 추가 투자의 생산성은 이전과 같은데 오히려 1회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생산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표 20을 보면은 표 20 같은 게 사실은 이제 그 리카도가 가정한 경우에 들어맞는 거의 유일한 예예요.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나란히 하락하면서 생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딱 한 가지 경우고, 그죠? 훨씬 더 이제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표 21은 뭐 추가 투자의 결과로 1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2차 투자의 생산성은 증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다음에 표 22 같은 경우는 보면은 추가 투자의 생산성은 불변인데 시장 소유를 충족하기 위해서 스몰 A라는 더 열등한 토지가 새로 경작되기 시작하면서 생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표 23번하고 24번도 마찬가지로 역시 추가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거나 이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최열등지보다 더 열등한 토지가 이제 경작되면서 전부 다 생산 가격이 이제 상승한 경우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봤을 때 이제 그 결론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사실은 이걸 봤을 때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텍스트로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표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4번입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자, 아까 좀 전에 어느 분 읽으셨을까요? 3번을. 자, 이상배 씨 읽어주겠어요? 4번. 모든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의 대다수에서 지대는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 지대를 낳는 토지의 에이커당 뿐 아니라 특히 지대 총액에서도 증가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본이 토지에 투하되면 될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농업과 문명 일반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단 경작된 모든 종류의 토지가 계속 경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에이커당 지대의 크기와 지대 총액은 그만큼 더욱 커지며 그리고 사회가 초과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공물은 그만큼 더욱 커진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 사회시대의 분석으로부터 이제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 이제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들이 왜 생겨나는가? 이게 농업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엥겔스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 농업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 대토지 소유자 계급의 이제 그 놀랄만한 생명력을 설명해 주지만 신대륙에서 그 엄청나게 이제 싼 값의 곡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이 영원 불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농업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지대가 농업지대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업지대라든가 비옥도보다는 위치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주택용 지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제시한 법칙들이 여전히 이제 그 다본주의 사회 이제 곳곳에서 관철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44장까지 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장까지가 이제 차익시대에 대한 설명인데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남은 부분이 차익시대와 구별되는 절대지대 그리고 뭐 토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인 영역 이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편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네네네. 상가의 경우에 그 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혹시 그 차지 농업가의 자본 투자하고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관련이 있는 있어요. 걸까? 네.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그 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나갔을 때, 네. 들어오는 이제 사람한테 그 건물주한테 이제 지불하게 되는 임대료하고 별도로 권리금 같은 걸 요구하잖아요.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임차인이 이제 그걸 운영하는 동안에 그 뭔가 이제 이런저런 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손님도 많이 끌어모았다라거나 이런저런 시설들을 거기다 이제 구입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는 보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법률상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자기 거라고 이제 우기면 그게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건물주가 한술 더 떠서 야 그동안 바꿔놓은 거 전부 다 원상태를 해놓고 가라는 식으로 강짜를 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임차인, 여기서는 차지농업가의 이제 자본 투하를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보전받기 위해서 결국 임차인들끼리의 이제 거래인 거거든요. 토지 소유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건물주는 아무런 이제 권리금이 얼마나 되든 간에 자기는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아무런 이제 손해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욕심이 생기면 그 권리금까지도 자기 몫으로 이제 챙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임대료를 재계약을 높여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뭐 보시니까 어때요? 이 옛날 얘기 아니고 대단히 생생한 얘기죠. 지대와 관련된 얘기가.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